만약 당신의 외로움 속으로 누군가 스며들어 당신의 모든 것을 다정하게 빼앗아 간다면 당신은 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처음 의식하게 된 건 부엌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집안일을 돕던 아주머니들은 모두 허둥지둥 제게 달려왔죠. 하지만 유독 그 여자만은 달랐습니다. 먼저 제 앞에 쭈그려 앉아 저를 몇 초간 살피더니 조용히 제 손을 들어 올려 말없이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마치 의사 같았지만 어떤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의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그렇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깨끗하고도 집중력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 늙은이의 뼈다귀 같은 손목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 여자의 이름은 마이, 베트남 사람이었죠. 한국에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말투에는 어색한 억양이 묻어났지만 항상 지극히 다정한 어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조용했습니다. 저희 집처럼 오래된 집은 부엌 수납장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필요한 소음을 낸 적이 없었죠. 제 나이 올해 62, 평생을 건설업에 바쳤습니다. 서울 강남의 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제 손을 거쳐 지어졌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 그리고 몇몇의 가사 도우미들만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말 상대 하나 없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 병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마이가 온 후로 집안의 공기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온순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죽을 끓이고 창가 자리에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실 때면 그녀는 조용히 옆에서 창틀을 닫거나 빨래를 걷었습니다. 결코 저를 방해하지 않았지만 제가 무슨 말이든 한마디 건네면 즉시 응답했죠. 지나치게 살갑지도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였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한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닭백숙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자 빗방울은 창문을 두드리고 부엌에는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다른 도우미들은 비를 피해 일찍 퇴근하라 하고 오직 그녀 하나만 남겨두었죠. 그날 저녁 저는 그녀가 떠나는 것이 아쉬워 유난히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있겠습니다. 그 후 날이 추워지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열에 들떠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죠. 그녀가 밤새도록 제 곁을 지키며 수건을 갈아주고 아래층에 내려가 죽을 쏘아와 약까지 먹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낼 때 저는 잠시 제 아내가 돌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가지 마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서 벽에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죠. 제가 눈을 뜬 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옅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열 내리셨네요. 죽 좀 데워올게요. 그날 이후 저는 항상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죽 한 그릇에 대해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녀에게도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빨래를 널면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바람을 쐬었고 그녀가 유리창을 닦으면 저는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 분위기는 어떤 말보다도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이 넘어질 것을 알고 말없이 당신 뒤에 서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나와 결혼한다면 나의 노년이 그리 외롭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가 제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도우미들처럼
부수입을 얻으려 하거나 친척을 소개해주거나 추가 수당을 신청하는 법이 없었죠. 그녀는 자기 일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졌고 제 앞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녀가 저를 한 명의 남자로 보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졌습니다. 2달을 망설인 끝에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그녀에게 그 말을 건넸습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녀는 막차를 따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손이 멈칫하며 찻잔이 왈칵 흔들렸죠. 그러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막막해 보였고 또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숙여 작게 한 번 끄덕였습니다. 웃음도 거절도 없었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승낙할 것을 이미 예감했지만 이토록 고요하게 승낙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어째서인지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이가 왜 나와 결혼하려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부터 제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맞이한 것이 단지 아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결혼식은 아주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과시도 없었죠. 멀리 해외에 있는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어떤 친척이나 친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청 직원을 집으로 불러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제 곁에서 지극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결혼식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사람, 아내를 잃은 중년의 남자와 외국인 여성, 이미 인생의 무게를 처음 느껴보는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시끌벅적함보다는 안정감이 더 간절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저는 그녀를 집 뒤뜰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가 식사를 청했습니다. 그곳은 제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주위에는 목련과 라일락이 심어져 있었죠. 우리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도수가 낮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와인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가?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짙은 갈색, 마치 나무 껍질 같은 색이었고 그 안에는 깊은 물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어쩌면 정말 그녀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불평하지도 저와 명예나 이익을 다투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마치 한 움큼의 물과 같아서 다가가고 싶고 그 안에 잠기고 싶고 심지어 빠져 죽는다 해도 원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저를 온통 얼어붙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위해 침대 머리맡에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발밑에 하얀 슬리퍼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은 쉬세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 동생이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마이와 조금 닮았지만 얼굴이 더 작고 몸집은 더 가냘팠습니다. 순백의 잠옷을 입고 머리는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젊은 여자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를 바라보며 제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예요. 제 동생이죠. 이제 막 한국에 왔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받아주셨으면 해요. 방 전체가 숨 막힐 듯이 조용해지고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왜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요? 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의 얼굴에는 수치심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어떤 남편들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부드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느낌은 유혹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포위된 듯한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순종이 담겨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장난인지 아닌지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객실에서 잘게요. 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몸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대 옆에 서서 움직이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목이 바싹 마른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됐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침대 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조용히 밤을 새웠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이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보살핌, 순종, 그 모든 것 뒤에는 제가 꿰뚫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이 제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지만 저는 온몸이 소미불에 짓눌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나가 소파 위의 담요를 조용히 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동작은 언니처럼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나무랄 수 없었지만 저를 까닭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쉬세요. 저는 부엌에 가서 언니를 도울게요. 그녀는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그 순백의 잠옷을 입은 채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검게 변해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늙었구나. 정말 늙었어. 하지만 마음속 남자의 자존심은 마치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찢겨 에어컨의 찬바람 속에 노출된 듯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부엌에서는 이미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계란을 부치고 있었고 나는 과즙기 부품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마치 수없이 연습한 동작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어로 가볍고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금세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계단참에 서서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은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마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저는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신선한 과일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가 제게 차를 따라줄 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거요? 그녀의 손이 멈칫했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오. 저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란 말이오. 그녀는 마침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그렇게 오래 지내셨잖아요. 더 많은 동반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깊은 통제 불능의 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이의 동생이지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지 선물처럼 주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우리 집에 살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이의 동생이 아니라 이 집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분담하며 마이와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고 저를 돌보았습니다. 항상 나지막하고 부끄러움 타는 말투로 저를 매우 존경하는 듯 했지만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때로 제가 미간을 찌푸리기만 해도 그녀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그녀는 이미 슬리퍼를 제 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존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부엌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가 그곳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이 안 오나? 제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너무 조용해요. 저희 고향에서는 밤새 개구리 우는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아직 이곳의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그저 언니를 따라 이국 땅에 온 의지할 곳 없이 이 집과 저에게서 안정을 찾아야만 하는 어린 소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깎아준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사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의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깊은 밤에 깨어 있었고 저 또한 늘 잠 못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두 개의 떠도는 그림자처럼 같은 집안을 조용히 배회하며 말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에게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마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불안이나 질투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물처럼 온화하게 모든 것을 포용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들어와 저와 나가 서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마시다 남긴 찻잔만 들고 나갔습니다. 방문을 닫을 때 그 문 닫는 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이 결혼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그녀는 제게 돈을 요구하지도 명분을 바라지도 여행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제 집에 살면서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한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제가 그녀가 미리 짜놓은 판에 들어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였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마이는 깎다만 파인애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 밖에는 나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다리, 깨끗한 얼굴, 세상 물정 모르는 풋풋함이 묻어났죠. 그녀는 아이보리색 민소매롱 드레스에 평평한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옅은 갈색의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녀는 문틈으로 집안의 불빛을 보며 눈을 살짝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심장이 갑자기 두 박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익숙함,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마이는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저를 향해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제 또 다른 동생, 린이에요. 또 동생이라고. 저는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이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낭에서 막 왔어요.
여기서 잠시 지내라고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린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깨끗한 얼굴에는 한 점의 긴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세를 지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처럼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긴 식탁에 한쪽 끝에 앉아 세 자매가 나란히 부엌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명확하게 분담하여 심지어 말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이는 생선을 굽고 나는 샐러드를 만들고 리는 설거지를 하고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색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조화롭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은 절대로 갑자기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오직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와 린의 가끔씩 터져나오는 조용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처럼 침착하지도 마이처럼 온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짧고 눈빛에는 나이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떠보듯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일 때문에 온 건가?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가족 때문에요. 언니가 회장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보고 싶었죠.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심장에 얼음덩이를 던져 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부정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동생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웃을 수 없었고 그저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몸의 냉기를 잠시 몰아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 세 여자가 부엌 중앙에 나란히 서서 등을 보인 채 세 개의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침실의 등은 이미 따뜻한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저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침대 위에는 뜻밖에도 두 개의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흰색이었죠. 문 앞에는 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같이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정했지만 소녀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수련된 듯한 온순함, 완벽하게 조절된 분별력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제가 망설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 언니도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아나?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더러 오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복이 없었고 오히려 더 평온했습니다. 언니가 제가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저 이불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일상적인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인이긴 했지만 그들 세 사람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부엌, 거실, 침실, 심지어 제 꿈속까지 모든 공간을 채워버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억양으로 대화하다가 이따금씩 한국어로 괜찮아, 회장님은 같은 말을 섞어 썼습니다. 그 언어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저를 한 뼘 한 뼘 올가매는 그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 부엌에서 자잘한 그릇 소리와 린의 경쾌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고 그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이 결혼의 논리를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저는 그들이 미리 짜놓은 덫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일하게 아직도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관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마이, 나, 린, 그리고 저. 우리는 3층짜리 낡은 저택에서
대본 없는 생활극을 연기하듯 살아갔습니다. 다툼도 소란도 없이 모든 날들이 그들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저는 종종 제가 이 집의 남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분담이 철저했고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나가 일어나 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마이는 정원에서 허브와 채소를 땄으며 리는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를 청소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빠뜨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모든 동작이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집이 예전보다 더 평온하고 깨끗하고 따뜻해졌다는 사실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어떤 규칙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기상과 취침 시간을 정해주었고 식단까지 점차 조절했습니다. 나는 점심 식사 후에 설탕을 넣지 않은 도라지즙 한 잔을 마셔야 했고 리는 매일 밤 제 방에 은은한 백단향을 피웠습니다. 마이는 제가 졸려할 때마다 나지막이 속삭였죠. 여보, 낮잠 주무실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남자가 3명의 세심한 여자들에게 번갈아가며 보살핌을 받으니 날들은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가 무언가를 사오려 하면 마이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친구를 집에 초대해 차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좋지 않아요. 다음에 해요. 어느 날 저녁 대문 앞에 나섰다가 문 잠금 장치가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진 적이 없는데 제가 말하자 나는 새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물쇠가 낡아서 저희가 새로 달았어요. 여기 회장님 것도 있어요. 열쇠는 돌려받았지만 그 후로 저는 집 문을 직접 두드리는 택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부인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재빨리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 또한 점점 더 그 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의인지 아니면 유도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깊은 밤에 목이 말라 물을 따르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부엌 쪽에서 속삭이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 오늘 뭐 눈치챈 거 없어? 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없을 거야. 아주 말을 잘 들으시잖아. 마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단 모퉁이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그 부분 네가 처리하는 거 잊지 마. 그분이 접촉하지 못하게 마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언니. 나의 목소리는 작았고 마치 언니에게 거역할 수 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발이 묶인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나 명백한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정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저를 포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젊었을 때 키우던 고양이가 떠올랐습니다. 무척이나 사람을 따랐지만 몰래 쥐를 잡아 부엌에 가져다 놓곤 했죠. 그 고양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호박색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마치 당신은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다가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본 적 없는 병과 단지들이 가득한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표는 모두 그들 고향의 글씨로 되어 있었죠. 제가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마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약초들이에요. 저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상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언제부터 저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동시에 웃었습니다. 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무해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의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분명 가장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날들은 전례 없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너는 아직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는가? 너는 아직 이 집의 주인인가? 때때로 저는 몰래 열쇠를 꺼내 문을 보며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제 손에는 분명히 열쇠가 있었지만 저는 제가 아직 그 문을 밀고 나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쇠사슬도 높은 담도 없이 오직 언제나 당신을 위해 미소 짓는 세 개의 얼굴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그저 보살핌을 받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딱 알맞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음이 통한 듯 세 사람 사이에서 결코 돋보이려 하거나 총애를 다투지 않고 번갈아가며 저를 돌보았습니다. 각자 정해진 시간대를 책임졌고 심지어 미소까지도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나가 저와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점심에는 린이 점심을 준비했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마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와 저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나치게 조화로운 날들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 자리에 없었고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에 얼룩덜룩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보았습니다. 그들 고향의 글씨로 가득 채워진 내용 옆에는 제 자신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공사 현장을 시찰할 때 찍은 흐릿하지만 분명한 제 모습이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메모처럼 몇 줄의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도 전에 린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그날 밤 린은 특별히 저를 위해 생강 우유를 끓여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오늘 일 힘드셨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마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거의 귓가에 닿을 듯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문은 다음부터 함부로 열지 마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한 발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생활 습관은 점점 더 일치해갔습니다. 기상시간, 잠들기 전 의식, 음식에 간, 심지어 말하는 억양과 리듬까지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후에 부엌 한 구석에 둘러앉아 고향의 사투리로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어 그저 자매들 간의 수다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마이가 한국어를 섞어 아직도 떠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의 말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암묵적인 후퇴였죠. 그들은 더 이상 제 생각에 관여하려 하지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의 리듬과 규칙에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계단참을 지나다가 아래층 부엌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유리문 너머로 보니 마이, 나, 린, 세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어떤 서식이나 명단 같았습니다. 옆에는 낡은 쇠상자도 놓여 있었죠. 그들은 무언가에 놀라지 않으려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할 때 마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문 앞으로 와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보,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그녀 뒤에 테이블을 보았지만 종이와 상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했지.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긴장하셨네요. 또 악몽 꾸셨어요?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했지만 저는 온몸이 추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해 위층으로 올라갔고 제 곁에 나와 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마이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한순간 마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의식을 잃거나 완전히 자아를 상실한다면 그들은 더 만족할까? 하지만 제게는 증거도 그들을 비난할 입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 남자일 뿐이었고 젊은 외국인 아내를 얻었으며 운 좋게도 그녀의 두 동생까지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복이 넘치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저 이곳에 살면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세계의 얼굴에 번갈아 포위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듬, 목소리, 습관은 점점 조여오는 그물처럼 저를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뼘 한 뼘 주도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임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 뿌리내린 어떤 존재였고 저는 그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잘한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커튼은 틈없이 쳐져 있어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이어졌고 마치 위층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몸을 뒤척여 계속 자려 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영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전화 통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세 여자가 둘러앉아 그들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다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듯한 맑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억누른 거의 공범자 같은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저려왔습니다. 저는 이 집의 깊은 밤의 정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 후로 생활은 수도원처럼 조용했죠. 하지만 오늘 밤 그 정적에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소리가 아니라 미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고 저는 위층에 원래 창고로 쓰던 방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의자를 끌거나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방은 예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마이가 드나드는 것을 보았는데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저는 계단 아래에 서서 닫힌 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올라가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고 분명 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를 거야. 잠들어서 안 일어날 테니까. 이젠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 걱정 마.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몇 달간 머문 적이 있어 그 억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낮 동안 그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다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리는 제 귓가에 나지막이 웃으며 속삭였고 나는 물을 건넬 때 여전히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는 매일 해질 엮이면 가장 사려 깊은 아내처럼 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리듬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저는 낮잠을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엌에서 최근에 어떤 명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이는 한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 쪽도 성공했다고, 아마 부산의 은퇴한 의사와 결혼했는데 우리 쪽보다 더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린이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은 그나마 순조로운 편이지. 적어도 그는 협조적이잖아. 협조적이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이것은 대체 어떤 게임인가? 왜 그들은 다른 그를 언급하는가? 그들은 단순히 자매인가? 아니면 다른 조직인가? 그날 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제 침묵을 눈치채고 잠들기 전에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저는 그녀의 익숙한 얼굴을 보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요. 요즘 통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녀는 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 내가 늙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이 늙으면 우리가 더 잘 돌봐드리면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마치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서재 구석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10년 전 업무 회의를 녹음하기 위해 샀다가 거의 잊고 지냈던 것이었죠. 배터리를 갈고 새 메모리 카드를 꽂고 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층 창고 문가에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이어폰을 끼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발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 더 이상 재촉할 필요 없어. 좋아. 다음 주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네. 린, 내 쪽은 동작을 좀 더 천천히 해. 의심하게 만들지 마. 걱정 마. 그는 마이 언니를 너무 믿어. 우리가 그를 놓칠 리 없어. 저는 들으면서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목덜미까지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려는 걸까?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대상,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가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 폭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외롭고 늙었고 심지어 갈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더 이상 자장가가 아니라 부드러운 칼날처럼 저의 마지막 남은 정신을 한 조각 한 조각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날은 하루하루 더워졌지만 저는 집안이 점점 더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조금 이상하고 조용하고 신비로울 뿐 여전히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들은 그날 밤부터 저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를 가고 누구와 접촉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조용히 설정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자유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척했습니다. 마이는 다정하게 제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정말 나가시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최근에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내가 직접 가봐야 안심이 돼.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그녀는 가방을 들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면 돼. 그녀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럼 물 꼭 챙겨 드시고 너무 오래 걷지 마세요. 저는 집을 나섰지만 길모퉁이에 이르러서야 제가 문 열쇠도 휴대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서 집을 나섰던 것이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납덩이를 매단 듯 저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제가 마치 풀려난 죄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50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리는 화초에 물을 주다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여보, 돌아오셨네요.
차는 다 우려놨어요. 곧 씻겠어요. 나는 과일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유를 맛보게 한 후 얌전히 돌아오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오래 일했던 김 부장님이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그와 마이가 문 앞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다급했고 얼굴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발코니를 청소했을 뿐인데 왜 창고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일부러 그 물건을 본 것도 아니고요. 당신들이 대체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김 부장님 하고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손만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마이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손주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이나 죄책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에는 더 이상 외부인이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청소, 수도관 수리, 장보기까지 모두 그들 세 사람이 번갈아 처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빈틈없이 해냈죠.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휴대폰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 전화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선이 임시 수리 중이라는 이유로 끊겨 있었습니다. 선로가 낡아 통신회사의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려 했지만 서재의 종이와 펜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무 기능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도, 일정을 바꿀 수도,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색 옷을 입을지까지도 그들이 조용히 맞춰 침대 끝에 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가 제 옷을 개주었고 나중에는 나가 요즘 너무 어두운 색만 입으시네요. 좀 밝은 걸로 바꿔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린이 면도칼로 제 수염을 깎아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울 볼 필요도 없겠네요.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매일 반복되는 관리 임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남편.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친밀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보살핌이라는 명목으로 제 모든 선택권을 서서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들과 어떤 진정한 가족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환자, 노인, 손님, 아니면 하나의 사례. 밤에 저는 서재 구석에 앉아 제가 썼던 그 많은 프로젝트 계약서, 기초 도면, 공사 예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상을 호령했고 얼마나 많은 건물의 기념비에 제 이름이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의 자물쇠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목욕물 다 받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그녀 곁을 지날 때 그녀에게서 나는 기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가 아니라 축축한 잎사귀 같은 냄새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방금 어디 갔었소?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붕에요. 지붕? 지붕에 별 보러 가는 걸 좋아해요. 당신도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녀는 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올라가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계속 말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제 안 된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라니 언니들 말이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나이보다 훨씬 더 명민하고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저는 마치 고층 빌딩의 가장자리에 서서 발밑에 허공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려달라고 외칠 힘조차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길어지고 꿈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종종 새벽에 아무런 예고 없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게 아파왔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듯했죠. 몸을 뒤척여 시계를 보면 이제 겨우 새벽 3시 남짓. 온 집은 깊은 잠에 빠진 듯했지만 저는 그들이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 저는 딸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층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선명했고 마치 매일 밤 정시에 거행되는 어떤 의식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밤 몰래 계단참에 엎드려 들어보니 그 소리는 분명 3층 창고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이 아니었던가? 그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층에서 잠을 잤고 3층에 머무는 사람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에게 물었습니다. 위층 그 낡은 방 요즘 당신들이 쓰고 있소. 그녀는 젖은 행주를 든 채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고 말씀이세요? 잡동사니를 좀 넣어뒀는데 가끔 제가 정리해요. 잠그는 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녀의 동작이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꿈에서 다른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며칠 동안 그 방문은 연 적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몰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에는 분명히 무거운 노쇠,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단 것이 아니라 이미 낡아서 검게 변해 있었고 열쇠 구멍에는 최근에 누군가 자주 여다든 듯 미세한 마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대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죠. 아래층으로 내려온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층 뒤 발코니의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도 쇠빗장이 하나 더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설치했는지 저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온 집이 점점 더 단단히 더 밀폐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모든 문과 창문이 그들이 설정한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서랍이 뒤져진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곳에 몇몇 서류와 도장, 그리고 아들에게 쓰는 편지 한 통을 숨겨두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저는 편지지로 예비 도장 하나를 눌러두었죠. 도장 밑에는 작은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아비가 없더라도 이 글을 보고 나를 보듯 하라 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쪽지가 사라졌습니다. 편지는 그대로 있었고 도장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이 손을 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귀청을 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보니 집은 평온했습니다. 리는 발코니에서 민트 잎을 따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며 마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져 부드럽고 고요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계단참에 서서 터무니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부드럽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저를 감금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 집에 대한 제 통제권을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통신은 선의의 관리하에 놓였습니다. 외출은 반드시 계획되어야 했고 식단과 생활 리듬, 심지어 약까지도 그들이 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장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제가 아무런 만성질환이 없음에도 그들이 매일 제게 약을 챙겨주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영양제, 때로는 신경안정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일부러 먹지 않았더니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맑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둔감함, 혼미함, 그 모호한 날들이 단순히 늙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고 말을 잘 듣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협조에 만족했고 심지어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해 제가 있는 곳에서도 자신들의 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속이기 쉬워. 어느 날 나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워서 우리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하는 거야. 린이 말을 받았습니다. 마이는 말없이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오래전에 키웠던 사냥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리하고 순종적이지만 당신이 가장 방심했을 때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며 조용히 당신이 허점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그런 개였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 자물쇠의 비밀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일부러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나무판이 살짝 삐걱거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장으로 땀이 났습니다. 마침내 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몰래 복사해둔 만능 열쇠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던 것으로 자물쇠만 보면 풀고 싶어 하는 습관이 있었죠. 열쇠를 넣고 살짝 돌리자 딸깍하고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 코끝에 축축하고 농후한 약초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기름 냄새와 나무 냄새도 섞여 있었죠. 더듬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다 발밑에 천조각 같은 것을 밟았습니다.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으로 방 안을 비추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제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사진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업무 사진, 10년 전의 가족 사진, 그리고 작년 건강검진 때 찍은 사진. 각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물그릇, 하얀 꽃잎 한 줌, 그리고 제가 익숙하지만 이름을 떠올릴 수 없는 향신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노란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경도, 도교 부적도 아닌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 마치 베트남의 어떤 민간 주술 부적 같았습니다. 정중앙에는 제 서명이 담긴 복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제 젊은 시절의 미소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떨었습니다. 이곳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는 대상 혹은 어떤 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집을 걸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3층에서 내려올 때 저는 마치 허공을 밟는 듯 했습니다. 겨우 몇 계단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차가운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릎까지 저려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거실에 희미한 야간등만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시간은 새벽 3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머릿속이 온통 뒤엉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방, 그 제사상, 그 3장의 사진, 그리고 그 물그릇, 그 꽃다발,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그 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저를 무엇으로 여기는 걸까요? 남편. 하지만 살아있는 남편을 위해 향과 사진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아내는 없을 겁니다. 가족. 하지만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자물쇠를 바꾸고 동선을 통제하고 심지어 당신을 집단으로 모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풍경, 저는 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베트남으로 공사 현장 시찰을 갔다가 외진 마을에 머문 적이 있었죠. 밤에 몇몇 현지 풍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모시는 것은 조상이거나 신이거나 혹은 희생자였습니다. 희생자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대체 그들의 어떤 계획 속에 누가 된 걸까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트기 전에야 겨우 선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창밖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마이는 이미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보인 채 옅은 회색의 실내복을 입고 머리는 하나로 따아내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네요. 응, 잠이 좀 안 와서.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이따 죽 드시고 나면 제가 머리에 따뜻한 찜질 해드릴게요.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젯밤에
본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위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을 짜놓았고 제가 완전히 저항 능력을 잃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너무 일찍 경계심을 보인다면 그들이 즉시 계획을 앞당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점심 식사 때 린이 위층에서 향로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요즘 기압이 낮아서 향을 좀 피워드릴게요. 정신이 맑아질 거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향로에서는 회청색 연기가 피어올랐고 레몬그라스와 육두구가 섞인 듯한 강한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워 일부러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좀 강하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당신 요즘 감정이 불안정하다고 이걸 쓰면 안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빈번하게 제게 각종 음식, 향, 차, 약초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제 옷도 면이나 마 소재에서 기류순환에 더 좋다는 이유로 아주 매끄러운 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칫솔도 베개도 바뀌었고 어느 날 밤에는 매트리스마저 혈액순환에 좋다는 특수 제작된 것으로 소리소문 없이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험 공간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전화기는 어느샌가 잠겨 있었고 그들이 설정한 몇 개의 단축번호로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망칠 생각도 했지만 신발장에서는 제가 즐겨 신던 운동화를 찾을 수 없었고 부드러운 바닥에 실내화 몇 켤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지갑은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안심된다는 이유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실험체, 살아있는 조각상, 재물.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온 것도 우연히 제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마이에게 청혼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번갈아 돌보고 다정하게 대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음의 방비를 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어떤 의식의 장으로 개조했고 저는 그 핵심, 재료, 중심물이었습니다. 그 제사상에 모셔진 것은 친족이 아니라 미리 작별을 고하는 하나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감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어떤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볍지만 리듬감 있는. 이어서 나무 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깍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문장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불안이나 논쟁이 아니라 평온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어떤 일을 거의 끝마쳐가는 사람들처럼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이 각본에서 제 자신을 찢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3층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로. 이번에는 단지 진실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아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그들의 일정에 협조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약을 먹고 햇볕을 쬐고 낮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마이와 장기를 한 판 두기도 했죠. 그녀는 제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너무 잘 돌봐줘서 그런가 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그저 부드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당신은 참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저를 묘사한 것은 그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제 혈압을 재주며 조용히 말했었죠. 요즘 예전보다 말을 더 잘 들으시네요. 언니가 당신이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입맛이 없다며 유난히 적게 먹었습니다. 린이 저를 위해 국을 끓여왔지만
저는 머리가 어지럽다는 핑계로 2모금만 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물병으로 제가 의심하는 그 국물을 몰래 버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열쇠는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가득 채운 녹음기는 옷깃 안쪽에 묶어두었죠. 3층으로 올라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문가에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향재가 이미 반쯤 차 있었고 제 사진 3장은 여전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향로에는 미처 다 타지 않은 향 한 조각이 희미한 연기를 피우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등나무로 만든 작은 고리 몇 개와 약초와 쇠 냄새가 섞인 작은 주머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 그 아래에 낡은 쇠 상자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제가 예전에 도장을 보관하던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안의 내용물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권의 노트, 손으로 쓴 몇 장의 표, 그 내용은 타갈로그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제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붙어 있었고 그 뒤에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3단계 안정 및 순화, 외부와의 단절이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줄에는 매일 조제액 사용, 훈향일 2, 탕약 3, 수면제 가루 0.5, 그 아래로는 시간, 약물 용량, 신체 반응, 그리고 심리 변화까지 마치 어떤 실험 대상을 기록하는 듯한 내용이 매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변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온전한 한 인간에서 그들이 정의한 이상적인 그릇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를 잃고 과거가 없고 저항 능력이 없는 그저 먹고 쉬고 말을 듣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변환을 완수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래층 나무 계단이 삐걱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는 가벼웠지만 분명했고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종이들을 외투 안주머니에 쑤셔넣고 쇠상자를 닫고 손전등을 끄고 문가로 물러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며 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 열쇠 쓰는 법을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녀는 문가에 서서 얼굴에 노여움 하나 없이 오히려 옅은 연민을 띤 채였습니다. 언니가 당신이 한 번은 더 보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말했잖아요. 늙은 남자일수록 의심이 많지만 약간의 감정만 주면 금방 자발적으로 남게 된다고. 저는 그녀를 노려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걸음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전부 우리가 당신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언니가 당신이 조만간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대체 나를 무엇으로 여기는 거냐고. 저는 목이 말라 겨우 한마디 쥐어짰습니다. 너희는 결혼하러 온 게 아니었어. 그녀는 마치 철없는 늙은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을 더 오래, 더 조용히 살게 해주러 온 거예요. 어떤 영혼은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은 아기는 아니지만 생전에 너무 많은 업을 지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당신의 육신이 시들기 전에 당신을 정화해야만 한다고. 저는 그녀가 그토록 평온한 어조로 정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낮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가볍고 안정적이어서 마치 제 질문이 그들에게는 수천 수만 번 연습된 대본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오래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선은 거의 애처로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이건 은총이에요. 저는 그녀를 밀치고 방을 뛰쳐나와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이와리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도 않았고 표정조차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이가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숄 하나를 들고 있었죠. 밤이 깊었어요, 여보. 그녀는 제게 숄을 덮어주며 동작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감기 들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 속의 다정함이 그 방 안에 기괴함과 겹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위장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계, 그들의 세계는 제가 원래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기극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이 그들 재단에 이미 제자리에 놓인 영혼과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를 봉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소파에 기대어 마이가 덮어준 숄을 두른 채 미동도 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도 방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고 마치 몇 시간 전에 그 기괴한 말들, 제사상, 부적, 서류들이 모두 제가 늙고 혼미해져 꾸며낸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그 노트에서 찢어낸 제3단계 계획 설명서 한 장과 제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붙어있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허벅지 곁에서 어떤 운명의 증거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을 잘 듣는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씻고 그들이 준비해준 옷을 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나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리는 창문을 닫고 있었으며 마이는 발코니에서 꽃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내려 그들 각자를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산책하러 가고 싶으세요? 마이가 물었습니다. 좋소.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눈에 작은 놀라움을 담았습니다. 마치 이 자발적인 반응이 무언가를 확인시켜준 것 같았죠. 그녀는 손을 뻗어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요즘 안색이 아주 좋으세요. 린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소. 저는 입안에 죽을 삼키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그들 셋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루 종일 저는 평소처럼 협조했습니다. 식사, 햇볕 쬐기, 낮잠, 심지어 저녁의 건강차까지 저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만족할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밤이 되기 전 저는 그 몇 장의 종이를 신발 깔창에 숨기고 예비 열쇠를 허리띠 안쪽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발코니 아래에 침대 시트를 찢어 만든 밧줄을 묶어두었죠. 저는 정문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물쇠를 바꾸고 빗장을 달았으며 심지어 바깥 담벼락에는 모기 퇴치용이라며 부적까지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격리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잠그는 것이 아니라 봉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마이는 갈비탕을 끓였고 제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신료를 더했습니다. 한 입 맛보자마자 저는 그 이질적인 저릿한 맛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뿔이 약초를 갈아 당에 섞은 듯 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맛있게 먹는 척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쉬셔도 돼요. 그녀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며 지켜드릴게요. 고맙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거의 성스러울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 저는 나가린에게 오늘 밤 시작하자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린은 익숙한 기대감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탕을 몰래 변기에 버리고 뜨거운 물로 컵을 헹궜습니다. 그리고는 쪽지를 숨긴 신발 깔창을 침대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 유서였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몇 장의 종이라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든 척 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발끝으로 창가로 다가가 발코니에 침대 시트 밧줄이 아직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당겨보니 아주 튼튼했습니다. 저는 허리띠를 조이고 열쇠를 숨긴 후 천천히 창문을 넘어 밧줄을 잡고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에는 달도 없었으며 멀리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몸을 낮춰 뒤뜰 작은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월계수 덤불을 막 돌았을 때 등 뒤에서 여보 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하얀 잠옷을 입고 향로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씨가 점점이 튀었고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말없이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아세요? 당신은 우리가 선택한 분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선택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하필 나요? 당신은 충분히 깨끗하고 충분히 외롭고 다정함에 쉽게 감싸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눈에는 제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구멍이 났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꿰매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가 손을 들자 향로의 불길이 갑자기 치솟아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잠깐 주무시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그 예비 열쇠를 꺼내 뒤편 담벼락으로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날 찾아올 줄 알았지만 난 기다리지 않을 거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획 돌아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있든 없든 자물쇠가 있든 없든 저는 단 1초도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닐 테니까요. 다음 순간 그들의 정화는 완전히 끝날 테니까요. 다음 순간 저는 그들 재물의 일부가 될 테니까요. 제가 어떻게 그 마당을 뛰쳐나왔는지 어떻게 뒷담을 넘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벽돌에 부딪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만약 1초라도 늦었다면 저는 그 향과 부적과 주문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귓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등 뒤에서 마이가 아이를 달래듯 돌아와요, 여보, 집으로 가요 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저는 도로변을 따라 달리다가 순찰차에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고 옷차림은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했지만 저는 차문을 붙잡고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고 덫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고 저는 거의 1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제 경험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발 깔창에 숨겨둔 쪽지와 사진 복사본 그리고 변환 단계가 적힌 노트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반신반의하며 저를 정신착란을 일으킨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법 감금, 신원 박탈, 그리고 주술 의혹을 언급하자 그들은 사회복지사와 외사과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제사상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벽에는 새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었습니다. 향제도, 사진도, 부적도 없었습니다. 주방은 텅 비었고 침실은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정갈했습니다. 모든 생활의 흔적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단지 냉장고 위 자석판에 유창한 영어 필기체로 쓴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평온하고 꿈이 없기를.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신원조회를 요청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제가 고용했던 마이라는 이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이미 2년 전에 출국하여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즉, 그녀는 처음부터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동생들이라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합법적인 입국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뼈가 모두 뽑혀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고 무감각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관찰을 받았고 의사는 제가 가벼운 신경쇠약과 장기간 정체불명의 진정 성분 섭취로 인해 신체 지수가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의 완전한 버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노인에게서 내가 결혼한 아내는 내 영혼을 정화하러 온 사람이고 동생 둘을 데려와 집에서 진을 쳤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라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향을 맡았으며 그 부드러움에 감싸여 질식할 것 같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제가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제 돈도 명분도 육체도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전체, 제 의지, 제 정체성, 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이 정의한 깨끗한 영혼, 어떤 신비로운 전승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퇴원 후 집을 팔고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빨래하고 문을 잠그고 치약을 삽니다. 넘어져도 열쇠를 잊어버려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이 가사도우미를 소개해 주었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웃으며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인 게 때로는 더 안전하답니다. 가끔 깊은 밤 저는 여전히 그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옅은 흰색 실내복을 입고 다정하고 조용하게 미소 짓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 저는 소파에 앉아 노승처럼 명상에 잠겨 그들이 건네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나지막이 울립니다. 얌전히 계세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에 젖은 채 아직 새가 울지 않는 새벽의 도시를 바라봅니다. 저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아마 지금도 다른 도시, 다른 거리, 다른 외로운 노인의 곁에서 칼도 피도 없이 오직 보살핌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 부드러운 감옥을 짜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공원에서 흰 옷을 입은 새 여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부드러움에 길들여졌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